유모,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하네. 중전마마, 소인이 어찌 마마를 두고 혼자 살아남으라 하십니까?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궁궐 담장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유모는 피 묻은 손으로 갓난 세자를 감싸 안은 채 어둠 속을 정신없이 내달렸고, 등 뒤에서 쫓아오는 사병들의 발소리는 좀처럼 멀어지지 않았지요. 담을 넘고 개울을 건너 수미 턱까지 차오를 무렵 유모는 결국 걸음을 멈추고 낯선 대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유모의 품을 떠난 그 핏덩이가 훗날 무슨 인연으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왕조의 궁궐에 실로 참혹한 밤이 있었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신 지 채 사흘도 되지 않은 그 밤, 대전 안팎으로 낯선 발소리가 어지러이 울려 퍼졌지요. 평소라면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해야 할 궁궐 담장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여기저기서 궁녀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전마마,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내명부의 상궁이 다급히 외쳤으나 중전마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 안고 있던 갓난 세자를 늙은 유모 사멀의 팔에 옮겨 안겼지요. 사멀의 손이 떨렸으나 중전마마의 눈빛은 오히려 서리빨처럼 차분했습니다. 유모는 내 말을 잘 듣게. 부디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마마, 소인이 어찌 마마를 두고 혼자 살아남으라 하십니까? 자네가 살아야 이 아이도 살 수 있네. 어서 가게.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사멀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중전마마가 등을 떠미는 손길에 결국 몸을 돌렸습니다. 갓난 세자를 다홍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베네 저고리로 감싼 채 사멀은 어둠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수십 명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밀려들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자는 다름 아닌 위대감이었습니다. 풍채 좋고 위압적인 그 사내는 매서운 눈으로 대전을 둘러보며 나직이 명을 내렸지요. 세자를 찾아라. 지를 남겨두면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다. 위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사병들은 궁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멀은 그 틈을 타 후원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담을 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손바닥이 담벼락 돌부리에 긁혀 피가 배어났으나 사멀은 아픔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계속거라! 등 뒤에서 병사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사멀은 정신없이 내달렸지요. 궁궐을 벗어나 개울을 건너고 논두길을 지나고 숲길을 헤치며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사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몇 번이고 다독이며 사멀은 오직 살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발밑으로 이름 모를 나무 뿌리가 걸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지요. 그럴 때마다 사멀은 품속의 아기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다치게 할 수 없다는 일념 하나였지요.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병사들의 횃불이 어른거렸습니다. 사멀은 몸을 낮추어 숲을 속에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품속의 아기가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었지요.
다행히 아기는 흔들림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3월은 숨을 죽인 채 병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끝내 사병들에게 붙잡혔고 위 대감은 그녀를 죽이는 대신 냉궁에 가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살아있는 중전마마는 훗날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지요. 선왕이 승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진짜 세자마저 종적을 감추었으니 위 대감은 이 틈을 타 자신의 외손인 경을 곧바로 왕위에 앉힐 준비를 이미 마쳐둔 참이었습니다. 중전마마는 텅 빈 대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린 채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골룡포 자락은 이미 흙먼지로 얼룩졌고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졌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 대감, 그대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소이까. 마마, 세상은 이긴 자의 것이옵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도 결국 강한 자가 정하는 법이지요. 위 대감은 차갑게 웃으며 병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중전마마를 죽이지 말고 냉궁에 가두라는 명이었지요. 산 사람은 언제든 쓸모가 있는 법이니 굳이 서둘러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중전마마는 끌려가면서도 단 한마디, 다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만은 무사하기를. 대감마님, 진짜 세자의 행방이 묘연하옵니다. 괜찮다. 갓난 것 하나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버티겠느냐. 설사 살아남는다 한들 제 근본을 알 리 없다. 경을 왕위에 앉히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되지 않을 것이야. 위대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지요. 그 곁에는 위대감의 외손인 경이 있었습니다. 아직 9살 어린아이에 불과했지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명과 치솟는 불길에 잔뜩 겁을 먹은 경은 위대감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왜 다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요.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니 겁먹지 말거라. 오늘 이후로 너는 이 나라의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야. 그러니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경은 무슨 뜻인지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오늘 이 밤이 예사롭지 않은 밤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3월은 마침내 산깃을 외딴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눈먼 점쟁이 덕보가 홀로 사는 집이었습니다. 3월은 덕보와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였지요. 3월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아기를 맡기고 떠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날이 개시옵니까? 3월의 목소리의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덕보가 문을 열고 나왔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였으나 3월에 떨리는 숨소리와 갓난아기의 옅은 울음소리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사정을 짐작한 듯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게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려. 덕보는 본디 이 산기슭에서 홀로 점을 쳐 생계를 잇는 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열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고 그 무렵 처자식마저 돌림병으로 잃은 뒤로 줄곧 혼자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사람들은 앞 못 보는 그가 오히려 사람의 관상과 앞이를 더 잘 짚어낸다며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날이 부디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이 아이의 목숨이 나리 손에 달려 있사옵니다. 덕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었으나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을 헤아리고 있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3월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궁궐 특유의 향과 다급하게 떨리는 숨소리만으로도 예사 사정이 아님을 짐작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내 이 아이를 거두리다. 3월은 덕보의 품에 아기를 건네며 베넷저고리 자락을 한 번 더 여며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이것이 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이자 최선의 선택임을 3월은 알고 있었지요. 날이 이 저고리는 부디 함부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훗날 이 아이가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 이 저고리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옵니다. 알겠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소중히 간직하리다. 3월은 차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걸음 걷다 말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리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걸었지요. 덕보는 품속의 아기를 가만히 안고 그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허, 내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줄꼬. 이 험한 세상의 따뜻함 하나쯤은 지니고 살라고 온이라 부르마. 아기는 마치 그 이름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작은 손으로 덕보의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덕보는 그 조그마한 온기를 느끼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한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언젠가 밝혀지고야 말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마. 그날 밤 이후로 3월의 발길은 다시는 그 산기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3월은 몸을 숨긴 채 이곳저곳을 떠돌며 하루하루를 연명했고 궁궐의 소식은 점차 아득히 멀어져 갔지요. 위 대감은 끝내 진짜 세자를 찾아내지 못한 채 9살 배기 외손경을 그 어린 나이에 옥좌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이 어린 왕을 대신해 위 대감이 섭정으로서 온 조정을 틀어쥐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위 대감의 뜻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기슭의 딴집에서는 눈먼 점쟁이와 그가 거둔 아이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3월과 저 아기가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그날 밤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늘 그렇게 가장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산기슭의 딴집에 앙상하던 마당에는 어느덧 감나무 그늘이 짙게 드리웠고 덕보의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는 어느새 20살 청년으로 자라 있었지요. 온이라 이름 붙여진 그 아이는 이제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저작거리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조심히 다녀오너라. 오늘은 또 누구의 앞이를 봐주러 가는 게냐. 건너 마을 최부자댁 며느리가 시집을 갈 혼처를 봐달라 하였습니다. 덕보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온이 점수를 도맡아 하게 된 지도 벌써 여러 해였지요. 처음에는 그저 아비의 심부름을 거들던 아였는데 언제부턴가 오는 사람의 관상만 보고도 그 속내와 앞날을 짚어내는 남다른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의 딴집에서 저작거리까지는 걸어서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오는 그 길을 오가며
마을 곳곳의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봄이면 논두개에 피어난 냉이꽃을,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지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지요. 낡은 무명 저고리에 해진 집신 차림이었으나 온의 걸음걸이에는 이상하게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종종 그런 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저 총각은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흐른단 말이야. 점쟁이 아들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덕보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오는 어려서부터 유독 사람의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덕보는 늘 그런 온에게 이렇게 일러주곤 했지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다 적혀 있는 법이다. 눈빛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입가에는 그 사람의 습관이 새겨져 있지. 이것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아필의 절반은 짚어낼 수 있느니라. 오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주는 나날이 놀라울 만큼 날카로워졌지요. 저작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저마다 온을 붙잡고 이런저런 사정을 물어왔습니다. 이복의 총각, 우리 집 소가 요 며칠 통 먹이를 먹지 않는데 이게 무슨 조짐인가? 어르신, 소가 아니라 어르신 걱정이 문제인 듯합니다. 요즘 자제분 혼사 문제로 심려가 크시지요. 소도 주인의 근심을 아는 법이니 자제분 문제부터 푸십시오. 노인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실로 얼마 전부터 아들의 혼사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참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 옷차림새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 그 속에 숨은 진짜 근심을 짚어내곤 했습니다. 그 덕에 마을에서는 점쟁이 총각의 눈은 못 속인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포목전 주인과 곡물전 주인이 서로 물건 값을 두고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분명 쌀열 가마니 값을 다 치렀거늘 어찌 이제 와서 안 받았다 하는가. 무슨 소리요? 나는 8가마니 값밖에 받지 못했소.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으나 누구도 선뜻 시비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온이 조용히 끼어들었지요. 두 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곡물전 어르신의 장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는 장부를 찬찬히 살피더니 특정 날짜의 글씨체가 다른 날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알고 보니 곡물전의 일꾼 하나가 몰래 값을 빼돌리고 장부를 고쳐 쓴 것이었지요. 진실이 밝혀지자 두 상인은 언제 다투었냐는 듯 서로 손을 맞잡고 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곳간의 곡식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머슴 하나가 관아에 끌려갈 처지에 놓인 것이었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머슴의 소식이 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인은 결단코 곡식을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믿어주십시오. 나리. 머슴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주인 댁에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은 직접 그 집을 찾아가 곳간 주변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곳간 문턱에 남은 발자국이 머슴의 집신 크기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창고 뒤편 담장에 옷자락이 걸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을 짚어냈지요. 이 댁에 최근 새로 들인 일꾼이 있습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온은 그 일꾼의 관상과 최근 행동 거지를 넌지시 물었습니다. 며칠 뒤 과연 그 일꾼이 몰래 곡식을 빼돌려 이웃 마을에 내다판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머슴은 온의 손을 부여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각 덕분에 소인이 살았습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억울한 일을 당하시거든 곧바로 소리치십시오.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도 함께 묻히는 법이니까요. 이 일로 온의 이름은 인근 몇 개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작거리 점쟁이의 아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소문이 훗날 화근이 되리라고는 이때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온은 비단 사람의 관상뿐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눈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온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상할이 많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어느 날 밤 온이 불쑥 물었습니다. 덕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으나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내 아들이지. 그런데 어찌하여 소자는 아버님과 눈매도 인매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늘 소자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실 때면 말을 아끼시지 않습니까? 덕보는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허허, 아이가 다 자라면 부모를 닮지 않아도 되는 법이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잠이나 자거라. 오는 더 캐묻지 않았으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의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따금 까닭 모를 허전함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곤 했는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오는 알 길이 없었지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헛헛함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었습니다. 곡식은 떨어지고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지요. 오는 자신이 점을 봐주고 받은 얼마 안 되는 곡식과 엽전을 아낌없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니 자네, 이러다 자네 살림까지 거덜나겠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정작 굶는 이들이 먼저 배불러야지요. 덕보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온이 지닌 그 따뜻한 마음씨와 남다른 총명함이 언젠가는 감춰둔 진실과 맞닿게 될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덕보는 매일 밤 꽤 속 깊이 넣어둔 낡은 베네쩍 오리를 떠올리며 홀로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오나, 너는 그저 착하게 지금처럼만 살아가거라. 내 근본이 무엇이든 지금 내가 쌓아온 마음씨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덕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상을 나누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으나 온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소중한 자리였지요. 아버님, 소자는 가끔 궁금합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저마다 타고난 신분이 다른 것일까요? 어떤 이는 대감댁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고 어떤 이는 종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생만 하니 말입니다. 덕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신분이란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진짜 값어치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찌 대하느냐, 그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지. 오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훗날 자신의 진짜 근본을 알게 되었을 때 이날 아버지가 해준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지 이때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저녁상을 물린 뒤 덕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궤의 자물쇠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는 물건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일지는 덕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일이란 결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늦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언젠가는 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운명이 서서히 몸을 뒤척이며 깨어나고 있는 듯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보가 몸살을 앓아 며칠째 자리 보전을 하게 되었지요. 오는 아비의 약을 지으러 급히 방 안을 뒤지다가 평소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던 낡은 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약값을 이 궤 속에 넣어두셨다 하셨는데 오는 조심스레 궤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잎의 엽전과 함께 결이 곱고 오래된 천 조각 하나가 곱게 개켜져 있었지요. 오는 무심코 그 천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입었을 법한 작은 저고리였습니다. 저고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으나 그 바탕이 예사 무명이 아니라 결이 고운 명주임을 오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패는 다홍실로 정교하게 매듭을 지어 술을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무명옷조차 귀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 집안 형편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저고리 안섭에는 손끝으로 만져질 만큼 도드라진 매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홍실을 겹겹이 꼬아 만든 마치 어떤 표식과도 같은 매듭이었지요. 오는 그 매듭을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 궤 속에 있는 것일까? 오는 저고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자수의 솜씨나 옷감의 질로 보아 이는 결코 평범한 백성의 집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재력을 갖춘 집안 혹은 그 이상의 신분에서나 지을 법한 정교함이었지요. 온의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온은 얼른 저고리를 품에 감추고는 몸살로 누워있는 덕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좀 어떠십니까? 약은 좀 드셨습니까? 오냐? 한숨 자고 나니 한결 낫구나. 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궤 속에서 발견한 저고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덕보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 저고리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귀한 물건이 저희 집 궤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것 아니다. 옛날에 우연히 얻은 물건일 뿐이다. 어서 도로 넣어두거라. 덕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였으나 손끝은 이미 진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지요. 오는 그런 아비의 반응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태어난 지 벌써 20해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자는 여태 소자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진짜 어버이가 누구인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셨지요. 오늘만큼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덕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지요.
이윽고 덕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나, 내 언젠가는 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아버님, 어찌 때가 있고 없고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소자의 근본에 관한 일인데 어찌 소자 자신이 알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미안하구나.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다오. 내가 너를 자식으로 거둔 것은 결코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너는 내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 같았느니라. 덕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는 더 캐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비의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 어린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오는 덕보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습니다. 그 손은 지난 세월 자신을 먹이고 입히느라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오히려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덕보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갓난 아기를 안고 찾아왔던 3월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였으나 그날의 다급한 숨소리와 떨리던 목소리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월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꼬? 살아는 있는 것인지. 덕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온에게 어떤 위험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기에 덕보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알아서 득이 되는 진실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오히려 화를 부르는 진실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덕보는 그 저고리가 후자에 속하지 않기를 그저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오는 저작거리에서 중마고우인 상인의 아들 판석을 만났습니다. 판석은 어릴 적부터 온과 함께 자란 벗이었지요. 이복에 오니, 자네 요즘 낯빛이 영 좋지 않구먼.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가? 판석이, 자네는 혹 저작거리 포목전에 옷감의 산지나 짜임새를 보고 내력을 짚어줄 수 있는 상인을 아는가? 포목전이라. 저 끝자락의 늙은 왕 노인이 그런 쪽으로는 훤하다고 들었네만 그건 왜 묻는가? 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네. 판석은 더 캐묻지 않고 순순히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오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그 포목전을 찾아갈 날을 벼르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오는 틈만 나면 그 저고리를 꺼내 살펴보곤 했습니다. 다홍실로 놓인 매듭 하나하나가 마치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듯 느껴졌지요. 오는 문득 이 옷감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작거리 포목전에 가면 옷감의 산지나 짜임새를 보고 대략의 내력을 짚어줄 수 있는 늙은 상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흉년이 겹치면서 굶주린 백성들의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는 저작거리를 오가며 그런 참상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날이 부디 저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사흘째 곡기를 못 먹였습니다요. 한 안악이 온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안악의 등에 업힌 아이는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오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지닌 얼마 안 되는 엽전을 아낌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지요. 자신은 겨우 이 정도의 도움밖에 줄 수 없는 처지인데, 만약 자신이 정말로 저 저고리의 주인이 말해주는 대로 귀한 집안의 핏줄이라면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나는 그저 점쟁이의 아들일 뿐이야. 오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낮에 보았던 다홍실의 매듭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에게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이상한 끌림이었지요. 며칠 후 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덕보가 잠든 틈을 타 저고리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품에 안고 저작거리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 옷감이 어디서 난 것인지, 누가 지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고리의 정체를 알게 되면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는 그렇게 다짐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을 들녘에는 이미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논두길을 지나며 오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으나 온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알게 될 진실이 아버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어찌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을 20여 년간 자식처럼 길러준 덕보에 대한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만은 도무지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오는 걸으며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설령 자신의 근본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천한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한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덕보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는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포목전이 있는 저작거리 초입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라 그런지 유독 붐비는 저작거리였지요. 오는 품속의 보자기를 한 번 더 단단히 여미고는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작거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작거리는 장이 서는 날이라 유독 북적였습니다. 온갖 좌판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지요. 오는 그 인파를 헤치며 포목전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 보자. 왕 노인의 포목전이 이쯤이라 했는데 오는 판석이 일러준 대로 골목 끝자락의 낡은 포목전을 찾아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좌판 앞에 앉아 옷감을 매만지고 있었지요. 오는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기를 풀어 저고리를 내보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오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이 옷감이 어디서 난 것인지 혹 짐작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왕 노인은 저고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옷감의 결을 문지르고 다홍실의 매듭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낯빛이 변했습니다. 이복의 총각, 이 옷감은 예사 물건이 아닐세. 이런 결의 명주는 궁이나 대갓집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구하기 힘든 것이야. 게다가 이 매듭 짓는 방식은 내 평생 포목전을 해왔지만 이런 자수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로세.
온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막상 남의 입으로 확인을 받으니 그 무게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볼 방도는 없겠습니까? 글쎄, 이런 것은 나 같은 촌구석 포목상이 알 도리가 없네. 혹 도성 쪽 큰 포목전이라면 모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늙은 여인 하나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온의 손에 들린 저고리 자락, 그 중에서도 다홍실로 놓인 매듭에 가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월이었습니다. 궁을 떠난 뒤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 마을에 정착해 나물 좌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사월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물 바구니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저고리를 잠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월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는 영문을 모른 채 저고리를 사월에게 건넸습니다. 사월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받아들고는 다홍실 매듭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르신, 어찌 그러십니까? 이 저고리를 아십니까? 사월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온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그 눈매와 콧대, 그리고 다부진 턱선이 20여 년 전 품에 안고 도망쳤던 중전마마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나이는 몇이며 어디서 자랐는가? 사월의 다급한 물음에 온은 얼떨떨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온이라 하옵고 올해 21살이 되었습니다. 산기슭에 사시는 눈먼 점쟁이 어르신의 아들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월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나 사월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 자신의 품을 떠났던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장성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다니 사월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네, 혹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서 자네의 근본에 대해 말씀을 아끼신 적은 없는가? 온은 흠칫 놀랐습니다. 방금 전 덕보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어찌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까? 사월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온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사월은 정신을 차리고 온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총각, 오늘은 이만 헤어지되 내 반드시 자네를 다시 찾아가겠네. 그리고 자네의 아버님, 그 점쟁이 어르신을 좀 뵈어야겠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이. 어르신,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입니까? 소인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이. 다만 이것 하나만은 믿어주게. 자네의 삶이 조만간 크게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사월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온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에 남은 저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요. 왕 노인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이거 참. 총각, 자네 신상에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있는 모양일세. 부디 몸 조심하시게. 온은 정신없는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아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돌아가는 길, 온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늙은 여인은 어찌하여 자신을 보자마자 그토록 격한 반응을 보였을까? 저고리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자신의 삶이 뒤바뀔 것이라 했을까? 하나둘 떠오르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목에서 마주친 판석이 심상치 않은 온의 낯빛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복의 온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판석이 미안하네만 오늘은 급히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으.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해 줌세. 오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논두길을 지나며 오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오늘 겪은 일들처럼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지요. 산기슭 외딴집에 다다랐을 무렵에는 이미 사방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실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오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했습니다. 왕 노인의 반응, 그리고 늙은 여인의 격한 눈물까지. 덕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낯빛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 보였느냐? 혹 이름은 듣지 못했느냐? 이름은 미처 여쭙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분이었고 소자를 보자마자 온몸을 떨며 우셨습니다. 덕보는 무언가 짚히는 바가 있는 듯 낯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온에게 말했습니다. 온아, 오늘은 늦었으니 우선 쉬거라. 내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느니라. 온은 아비의 심상치 않은 반응에 더욱 궁금증이 일었으나 지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다홍실의 매듭과 늙은 여인의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무렵 3월은 나물 좌판을 서둘러 정리하고 산기슭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 이후 단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길이었으나 3월의 발걸음은 마치 어제 지나온 길인 양 조금도 헤매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희미한 밤길이었으나 3월의 가슴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차올랐습니다. 살아 계셨구나. 그 아이가, 그 핏덩이가 이리 훌륭하게 자라났구나. 3월은 걸으며 몇 번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과연 3월은 산기슭 외딴집을 찾아왔습니다. 2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덕보는 3월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월이 자네인가? 정녕 3월이 맞는가? 날이 오랜만이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는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3월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오늘 낮 저작거리에서 온 도련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고리도 보았지요. 날이 이제는 정령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덕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여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침내 꺼내놓을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알겠네. 내 온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겠네. 다만 3월이 자네가 먼저 그날 밤의 일을 소상히 들려주게. 나 역시 그 아이에게 온전한 진실을 전해주고 싶으이. 3월은 눈물을 삼키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화염과 비명,
중전마마의 마지막 당부, 그리고 위 대감의 야욕까지. 덕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니 그 아이가 정녕 사라진 세자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나리. 소인이 어찌 그 얼굴을 잊겠습니까? 오늘 뵌 온 도련님의 눈매와 콧대가 중전마마와 어찌나 닮으셨던지 소인은 그 자리에서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덕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여 년간 홀로 짊어져 왔던 무게가 비로소 다른 이와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월이 허나 이 일을 섣불리 밝혔다가는 온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야. 위 대감의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 들었네. 신중히 아주 신중히 움직여야 하네. 나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 이대로 계속 숨긴다면 그 또한 온 도련님께 못할 짓이옵니다. 도련님도 언젠가는 자신의 근본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하나로 이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보와 3월은 온에게 진실을 알릴 방도를 조심스레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늘 조용히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었지요. 위 대감의 귀는 도성뿐 아니라 인근 고을 곳곳에 뻗어 있었습니다. 위 대감의 신복인 최서방이라는 자가 마침 이 고을을 지나던 중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점쟁이 총각이 관상만 보고도 도둑을 잡아냈다지 뭔가. 게다가 생김새가 어찌나 귀티가 흐르는지 점쟁이 아들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라고 다들 수군거리더군. 게다가 며칠 전에는 웬 늙은 여인이 그 총각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지 아마. 무슨 곡절인지는 몰라도 예사롭지 않은 사연인가 보더라고. 최서방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위 대감으로부터 늘 혹여 신분이 예사롭지 않은 젊은이에 관한 소문이 들리거든 곧바로 고하라는 엄명을 받아온 터였지요. 20여 년 전 사라진 진짜 세자에 대한 경계를 위 대감은 단 한순간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쟁이 총각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온이라 하더이다. 산기슭에 사는 눈먼 점쟁이의 아들이라고. 최서방은 그날로 도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위 대감에게 이 소식을 고하기 위해서였지요. 그의 발걸음에는 큰 공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덕보와 3월은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월은 예전의 궁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상궁의 연주를 통해 아직도 은밀히 진짜 세자의 생환을 바라는 옛 충신들의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이끄는 이는 노 대감이라 불리는 인물로 선왕 때부터 조정에 몸담았던 원로 대신이었지요. 날이 소인이 아는 분 중에 노 대감이라는 어른이 계십니다. 여전히 진짜 세자의 생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분을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나 자칫 잘못 접선했다가는 오히려 온의 정체가 위 대감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신중해야 하지요. 하나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위 대감의 세력이 먼저 온 도련님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하옵니다. 덕보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은 그날부터 은밀히 옛 인맥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나물 좌판을 벌이는 평범한 노파였으나 그 속으로는 목숨을 건 위험한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이 오는 아버지와 3월 사이에서 오가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 며칠 어인 일로 그리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은 대체 언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까? 오나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머지않아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날이 올 것이다. 오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눈썰미는 아버지의 낯빛에서, 그리고 이따금 집을 드나드는 낯선 발걸음 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밤이면 오는 자리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까닭 모를 허전함, 궤 속에 감춰져 있던 귀한 저고리, 자신을 보자마자 통곡하던 늙은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흔들리는 낯빛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는 듯한 예감이 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정녕 누구란 말인가? 아버님과 저 어르신은 대체 무엇을 그리 숨기시는 것일까? 궁정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위 대감의 손에 이끌려 옥좌에 앉게 된 경은 나날이 외조부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20해 가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정작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은 여전히 위 대감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경은 어느 날 위 대감의 처소를 찾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외조부님, 요즘 어인 일로 그리 분주히 사람을 보내십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 것입니까? 너는 알 것 없다. 그저 내 자리나 잘 지키고 있으면 될 일이야. 위 대감의 냉랭한 대답에 경은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는 그 옥좌가 언제고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3월은 마침내 노 대감의 측근과 접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밤에 인적 드문 산길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3월 자네가 살아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구먼. 그래, 무슨 연유로 이 위험한 걸음을 하였는가? 날이 소인이 20여 년 전궁에서 빼돌린 그 아기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산기슭 점쟁이의 아들로 훌륭하게 장성하셨습니다. 노 대감의 측근인 그 인물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오랜 세월 헛되이 흘려보낸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지요. 그것이 참말인가? 노 대감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 곧바로 노 대감께 고하겠네. 다만 3월이 이 일은 절대 서두르면 아니 되네. 위 대감의 눈과 귀가 사방에 깔려 있음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명심하겠습니다. 부디 신중히 그리고 은밀히 움직여 주십시오. 3월은 노 대감의 측근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지요. 그날 밤 스스로의 손으로 어린 세자를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쉬이 잊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 대감의 측근은 그 밤으로 곧장 노 대감의 사가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던 노 대감은 다급한 전가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어라, 세자 저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 참말이더냐? 예, 대감. 3월이라는 옛 유모가 직접 확인하였다 하옵니다. 지금은 산기슭 점쟁이의 아들로 자라 관상과 점술로 이름을 떨치고 계신다 하옵니다. 노 대감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선왕을 모시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반역이 일어난 그날 이후 노 대감을 비롯한 옛 충신들은 위 대감의 눈을 피해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늘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봐라. 지금 즉시 뜻을 함께할 옛 동료들을 은밀히 모으거라. 다만 절대 위 대감의 눈에 띄어서는 아니 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느니라. 노 대감은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품어온 충심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나지기 의논한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지켜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최서방이 심어둔 하수인이었습니다. 3월과 노 대감 측근의 은밀한 만남은 뜻하지 않게 위 대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도성의 대감댁 위 대감은 최서방의 보고를 받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산기슭 점쟁이의 아들이라. 게다가 노 대감의 잔당과 접선까지 하였다.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로구나. 대감마님, 어찌 처리할까요? 위 대감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20여 년 전 그 밤, 내 반드시 그 씨를 뽑아버렸어야 했거늘. 그때의 방심이 이제와 이런 화근을 남기는구나. 위 대감은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 올린 권세와 부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처리할까요? 자객을 보내거라. 만약 그자가 정령 사라진 세자가 맞다면 화근은 미리 뽑아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점쟁이와 그 아들 그리고 그 늙은 유모까지 모조리 없애야 한다. 명 받자옵니다. 명을 받은 자객들은 그날 밤으로 채비를 마치고 산기슭을 향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무복을 갖춰 입은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기슭 외딴집을 향한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덕보와 3월 그리고 노 대감의 세력이 조심스레 오늘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이 위 대감의 자객들 역시 은밀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길을 타고 넘는 자객들의 발걸음은 마치 짐승의 그것처럼 소리 없이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산기슭 외딴집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온이 여느 때처럼 평온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달을 가리며 지나갔고 방 안의 등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고요한 어둠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산기슭 외딴집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나직이 이어질 뿐 사방은 그야말로 적막했지요. 그러나 그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담장 밖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평소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그 소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귀가 유난히 밝은 덕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덕보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적어도 서너슨 되어 보이는 발걸음이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덕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지요. 누구냐? 덕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무복을 입은
자객 셋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세자를 내놓아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자객의 우두머리가 서슬퍼런 칼을 겨누며 나직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는 그 소란의 잠에서 깨어 옆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나, 어서 피하거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거라. 덕보가 다급히 외쳤으나 오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자객 하나가 오늘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안 됩니다. 덕보는 몸을 던져 그 칼을 대신 막아섰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였으나 오랜 세월 오늘 지켜야 한다는 각오만은 눈보다 더 밝게 그의 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칼날이 덕보의 어깨를 깊이 베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삽시간에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아버님, 오온이 비명처럼 외치며 덕보에게 달려갔습니다. 덕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면서도 오늘 등 뒤로 밀어냈습니다. 오나, 어서 도망치거라. 내가 살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사람이다. 아버님, 소자는 아버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저고리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노 대감을 찾아가거라. 3월이 일러준 그 어른을,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덕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 감춰두었던 베넷 저고리를 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객의 우두머리가 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놈, 감히 어딜 막아서느냐? 자객의 우두머리가 녹이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다시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오는 그 서슬에 몸을 떨면서도 아버지를 감싸 안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 대감이 보낸 호위 무사들이 마침 그 시각 산기슭에 당도한 것이었지요. 3월이 낮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노 대감에게 급히 전가를 보낸 덕이었습니다. 세자 저하를 지켜라. 호위 무사들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격렬한 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뒤엉켰습니다. 자객들은 뜻밖의 습격에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했으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몇 합을 겨루지 못하고 자객 하나가 무사의 칼에 어깨를 베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객의 우두머리는 결국 무사들에게 제압당했고 나머지 둘은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3월 역시 다급히 산길을 뛰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은 미처 도착하기 전 산 아래에서 매복해 있던 또 다른 자객 무리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 유모렸다. 순순히 세자의 행방을 고하거라. 자객 하나가 3월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3월의 늙은 몸이 힘없이 휘청거렸으나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곱게 말할 때 이실직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이 끊어질 것이야. 자객들은 3월을 위협하며 온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3월은 이를 악물고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아이를 이제 와서 이 손으로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결연함이었습니다. 차라리 소인을 죽이시오. 소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것이요. 3월의 결연한 눈빛에 자객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어 3월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세자는 어디에 있느냐? 3월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칼날이 서서히 3월의 목덜미에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그 순간 노 대감의 무사들이 뒤늦게 그곳에 당도의 3월을 구해내고 나머지 자객들마저 모두 제압했습니다. 한편 산기슭 외딴집 안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보는 피를 많이 흘려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는 아비의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소자를 두고 가시면 아니 됩니다. 오나, 미안하구나. 진작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야 했는데, 너를 지키고자 했던 이 아비의 마음만은 부디 잊지 말아다오. 아버님은 소자에게 진짜 아버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는 피 묻은 아비의 손을 부여잡고 몇 번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20여 년 세월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지어 입히며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이었습니다. 어떤 핏줄보다도 진하고 뜨거운 정이 그 손끝에 새겨져 있었지요. 덕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온의 뺨을 어루만지며 덕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것만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덕보의 손끝이 온의 뺨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온은 그 손을 다시 붙잡아 자신의 뺨에 꼭 가져다 대었습니다. 눈먼 아비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남긴 그 말이 온의 가슴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덕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으나 상처가 매우 깊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노 대감의 무사들이 급히 의원을 불러 덕보를 살피는 동안 온은 넋을 잃은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 방바닥에 흥건히 고인 피를 바라보며 온은 지금껏 살아온 20여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소자로 인해 이런 화를 입으시다니. 소자가 대체 무엇이기에? 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알 수 없는 결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는 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각오였지요. 이윽고 3월이 무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덕보를 보고 3월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의원이 서둘러 지혈을 하고 상처를 싸매는 동안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온에게 다가와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하, 몸을 낮추어 인사드리는 무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인들은 노 대감의 명을 받고 저하를 지키러 왔사옵니다. 저하라는 그 호칭에 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그 말이 무겁고도 낯설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소인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온 도련님, 지금은 슬퍼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노 대감께서 도련님을 뵙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 대감의 세력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서둘러 도성으로 향해야 합니다.
무사들의 우두머리가 앞장서고 사머리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의원의 품에 맡겨진 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기슭 외딴 집의 등불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낸 20여 년의 세월만은 결코 멀어지지 않을 것임을 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지난밤의 참혹함이 되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저고리와 그 저고리에 얽힌 진실을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마주하러 가야 할 때였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먼 하늘 끝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고 오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도성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진실과 위험일지 오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는 노 대감의 사가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노 대감은 오늘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하, 이렇게 무사히 자라나 계셨다니 소신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사옵니다. 노 대감은 온의 얼굴을 몇 번이고 다시 살폈습니다. 눈매와 콧대에 남아있는 선왕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노 대감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신 선왕 전하를 모시던 시절부터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사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어 이렇듯 저하를 다시 뵙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어르신 소인은 아직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이 진실을 이제는 똑바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노 대감은 그날부터 옛 충신들을 은밀히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왕 때부터 조정에 몸담았던 원로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20여 년간 억눌려 있던 충심이 다시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위 대감의 세력 역시 만만치 않았기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칫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하 무엇보다 확실한 증좌가 필요하옵니다. 그 베넷 저고리만으로는 조정 대신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사월이 그 말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중전마마께서 냉궁에 갇히실 적 저고리와 짝을 이루는 반쪽 천 조각을 몸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소인이 그날 밤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이 그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만약 중전마마께서 아직 그것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두 조각을 맞춰보는 것으로 확실한 증좌가 될 것이옵니다. 노 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둘러 냉궁에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다만 위 대감의 감시가 삼엄할 터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야. 노 대감은 은밀히 냉궁에 사람을 보내 중전마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20여 년간 홀로 유폐되어 있던 중전마마는 그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 있었단 말인가. 중전마마는 떨리는 손으로 늘 품에 지니고 있던 반쪽 천 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으나 다홍실의 매듭이 온이 지닌 저고리에 그것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문이었습니다. 마침내 노 대감은 만조백관이 모이는 조회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각 지방의 대신들까지 모두 도성에 모이는 큰 조회 날이었습니다. 대전 옥좌에는 위 대감의 외손 29이 된 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20여 년 세월 그 자리를 지켜왔으나 여전히 모든 결정은 위 대감의 입에서 나오는 허수아비 왕이었지요. 노 대감은 대전 한복판으로 나아가 결연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리고 대감.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 있사옵니다. 위 대감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노 대감, 이 무슨 무엄한 짓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소란을 피우는 것이요. 대감, 20여 년 전 그 밤, 궁을 벗어나 살아남으신 진짜 세자 저하께서 이 자리에 계시옵니다. 지금 저 옥좌에 앉아 계신 분은 정통을 이으신 적이 없는 가짜이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전하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 대감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온이 천천히 대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노 대감이 미리 대기시켜 둔 호위 무사 둘이 허리에 칼을 찬 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오는 소박한 무명 옷차림이었으나 그 걸음걸이와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던 경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한 구석에 눌러왔던 불안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지요. 저자가 무슨 근거로 세자를 참칭한단 말이오. 위 대감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노 대감은 침착하게 온이 지닌 베네적 오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중전마마의 반쪽 천 조각을 함께 대전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두 조각의 천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다홍실로 놓인 매듭의 무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좌로구나. 한 원로 대신이 탄식하듯 외쳤습니다. 위 대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주변을 노려보더니 곁에 서 있던 호위 무사에게 몸을 날려 그 허리춤에 칼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어찌 20여 년 쌓아 올린 것을 이대로 내줄 성시프냐?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두 끝장을 보겠다. 위 대감은 빼앗은 칼을 휘두르며 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의 뒤를 지키고 있던 또 다른 호위 무사가 재빨리 몸을 던져 그 칼끝을 막아섰고 뒤이어 대전을 에워싼 병사들이 일제히 위 대감을 덮쳤습니다. 몇 합 겨루지 못한 채 위 대감의 칼은 병사의 창에 튕겨 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놓거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위 대감은 끝까지 발버둥 쳤으나 병사들에게 팔다리가 붙들린 채 그대로 바닥에 무릎이 꿇렸습니다. 한때 온 조정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위 대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망한 눈빛으로 대전 바닥만을 노려보았습니다. 위 대감, 그대는 20여 년 전 그 밤 선왕승하 직후 반역을 일으켜 정통을 끊으려 하였고 죄 없는 중전마마를 냉궁에 유폐하였으며 급기야 오늘은 대전에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하였소. 이 모든 죄상, 이 자리의 모든 이가 똑똑히 지켜보았으니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것이오. 노 대감의 목소리가 대전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대신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과연 그러하였구나. 그동안 위 대감의 권세에 눌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저 대영무도한 자의 죄를 엄히 물어야 하오. 병사들은 곧바로 위 대감을 포박하여 의금부 옥에 가두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국문이 열렸습니다. 만조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대감은 끝까지 죄를 부인하려 하였으나 그날 대전에서 스스로 칼을 뽑아든 것을 본 증인만도 수십이었고
노 대감이 그간 모아온 반역의 증좌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더는 발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 대감 위 아무개는 선왕승하 직후 대역을 일으켜 정통을 끊으려 하였고 왕실을 능멸하였으며 대전에서 흉기까지 휘둘렀으니 그 죄가 실로 하늘에 닿는도다. 이에 차명에 처하고 그 가산을 모두 몰수하며 관직에 있던 그 일가 친척들 또한 삭탈관직하노라. 국문을 주재한 대신이 엄중히 판결을 선포하자 대전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 대감은 며칠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를 따르던 최서방을 비롯한 신복들 역시 관직을 삭탈당하고 각기 유배나 옥살이의 벌을 받았습니다. 20여 년간 조정을 옥죄어왔던 어둠이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옥좌에 앉아있던 경 역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경은 옥좌에서 떠밀리듯 내려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벗겨지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9살 때부터 그저 외조부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오는 그런 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없다면 거짓이었으나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도 들기 전 어린 나이에 옥좌에 앉혀져 20여 년을 허수아비로 살아온 그 또한 이 거대한 죄의 또 다른 희생자임을 오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대 역시 이 모든 일의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나는 알고 있소. 그대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나 왕위를 참칭한 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소. 그대는 관직과 신분을 모두 거두고 변방으로 유배될 것이오. 경은 눈물을 쏟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병사들은 곧 그를 대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윽고 냉궁에 갇혀 있던 중전마마가 대전으로 모셔졌습니다. 20여 년 만의 모자 상봉이었습니다. 오는 중전마마를 뵙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야 왔사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 역시 그 광경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 대감을 비롯한 만조백관은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오늘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정통이 끊어졌던 옥좌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 곳곳에는 옷의 깃발이 나부끼고 즉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소박한 무명옷 대신 골룡포를 갖추어 입은 온이 마침내 옥좌에 올랐습니다. 대전뜰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환호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즉위식이 끝난 뒤 온은 그 베넷 저고리를 곱게 접어 종묘에 모시도록 명했습니다. 이 저고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물건이다. 신분이 낮든 높든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그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저고리를 통해 배웠다. 이를 후대의 길이 전하도록 하라. 새로운 왕이 된 오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즉위 후 가장 먼저 내린 명은 저작거리에서 보고 겪었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되짚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 없이 갇혀있던 여럿이 풀려났고 지방관들의 부당한 수탈을 엄히 단속하는 법도 새로이 세워졌습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오는 몸속옷간을 여러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였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재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억울한 사정을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상과 사람 보는 눈이 남달랐던 옛 시절의 재주를 살려 관리를 등용할 때도 가문이 아닌 됨됨이와 능력을 먼저 살폈지요. 사람들은 그런 왕을 일컬어 따뜻한 임금이라 불렀습니다. 산기슭에서 목숨을 걸고 오늘 지켜낸 덕보 역시 다행히 의원의 정성 어린 치료 끝에 목숨을 건졌고 궁으로 모셔져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덕보는 궁의 한적한 처소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냈습니다. 비록 아픈 볼 수 없었으나 이따금 온이 찾아와 정사를 의논할 때면 그 옛날 저작거리에서 나누었던 부자의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지요. 아버님, 오늘도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살피고 오는 길입니다. 전하, 참으로 잘하고 계시옵니다. 다만 부디 잊지 마시옵소서.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 곁에는 3월 역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 밤,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도주했던 늙은 유모는 이제 궁의 큰어른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이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요. 그날 밤의 은혜,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전하, 소인은 그저 마마의 마지막 당부를 지켰을 뿐이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신 전하를 뵈니 소인은 이제 여한이 없사옵니다. 3월은 눈물을 훔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는 결코 신분이나 태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값어치를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